너무 애쓰지 말아요. 질문. 직장에서 제 바로 위에 있는 두 상사의 사이가 안 좋아요. 문제는 제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한쪽 말을 들으면 다른 쪽이 눈치를 주고 또 반대로 하면 이쪽이 불편해하고요. 결국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싶지만 중간에 껴있다 보니 괜히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답변. 어느 시골 마을에 자식에 대한 교육률이 유난히 높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자식만이 아니라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나 봅니다. 어느 날 멸치에 쥐약을 묻혀 집 주변에 놓아두었는데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자꾸 그것을 먹으려 했답니다. 속이 타들어가던 어머니는 강아지에게 쥐약의 위험성을 교육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쥐약을 묻힌 멸치를 들고 강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 강아지는 눈치를 살피면서 멸치를 먹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어머니는 그 순간 막대기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 먹으면 어떡해? 먹지 말랬지. 강아지는 깽깽 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먹으라고 해서 먹으려 했는데 왜 때리는 걸까? 잠시 후 어머니는 또다시 멸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먹어봐. 강아지는 두려운 눈빛으로 다시 다가갔고 결국 또 맞았습니다. 도대체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상반된 명령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강아지의 모습이나 두 상사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자님의 처지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분명 상사의 지시대로 일을 했지만 또 다른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편한 기색을 비치면 당연히 질문자님의 마음도 편하지가 않겠지요. 이러한 상황은 답이 아니라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참 이상하게도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요. 두 손바닥이 부딪혀야 박수 소리가 나듯이 지금 질문자님이 겪는 답답한 상황은 본인의 선택으로만 발생한 건 아니에요. 세상도 사람도 상황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각자에게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생기겠어요? 좋은 일도 생기고 서운한 일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질문자님이 두 상사의 꼬인 관계를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답답한 그 마음, 절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난 왜 이렇게 유치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지? 왜 내 마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지? 처음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을 향해 자책으로 이어지죠. 이 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건 감정의 생겨남과 사라짐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나라고 착각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진실을 좀 더 들여다보면 속상한 걸 봤으니까 속상한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힘주어 말하냐면요. 불교에서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맞는 말이에요. 내 마음 하나 바뀌면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이건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살짝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이 바뀌려면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함께 이루고 있는 너, 즉, 타인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라는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내가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뀐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 각자의 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순간 이 세계도 이미 바뀌어 있어요. 만약 세상은 그대로 두고 나만 공부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일은 쉽게 실현하기 힘듭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한 회사와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편안해질까 하고 아무리 혼자서 생각하고 노력하더라도 회사는 여전히 그 모양이고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질문자님이 법문도 듣고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는 좀 너그러워져야지. 두 사람을 좀 더 이해해 보자라고 다짐하더라도 두 상사는 여전히 자신들의 의견만 고집할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나라고 여기는 두 상사가 스스로의 견해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중간에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말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손을 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데에도 계속 혼자서 애쓰기만 하면 질문자님의 마음만 아프죠. 질문자님만 힘들어져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절 살림을 맡으면서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을 보고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보만아, 너 없이도 절은 잘 굴러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자책하면서까지 벌 주듯이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억지로 버티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지도 마세요.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반대로 꼭 해야 한다면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하셔도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가볍게 사십시오. 심각해지지 마세요. 이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서로 미워하고 탓하고 상처받고. 그러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세상은 온통 괴로움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우울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란 건 아시겠죠? 세상은 원래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는 뜻입니다. 세상살이는 원래 이렇게 고단한 거라고요. 그 정도면 정말 잘 하고 계신 거라고요.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서원 하나쯤 품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반드시 모든 존재가 자신의 살과 같고 자신의 뼈와 같고 자신의 반쪽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수행자들 속에서 살겠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마음을 배우고 화합할 때까지 부지런히 수행하겠다 하는 큰 바람이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좀 더 좋은 인연을 만나고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스님도 사랑을 하시나요? 질문. 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대한 만큼 실망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챙겨주기도 하고 특별하게 마음을 더 쓰기도 했는데 가끔 상처로 돌아오는 걸 보면 차라리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기대한다는 건 그만큼 질문자님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때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예상과 다른 상대방의 태도에 부딪히면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왔던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내면에 가시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제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무심코 내민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는 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의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원리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교수라면 이래야지. 부모라면 저래야지 하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준이 하나 둘씩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세상과 부딪히면서 무너지니까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원망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겪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바깥으로만 가시가 돋친 게 아니고 안으로도 가시가 자라고 있다는 걸요. 누군가는 제게 편하게 말을 꺼내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못해서요.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저에게 혼날까봐 혹은 자신이 상처받을까봐 제게 마음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 가슴 안에는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거죠. 누군가는 저의 품안에 들어와서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저는 그 공간을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질문자님은 저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네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걷고 마음을 나누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분 같습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질문자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과거의 저처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을 만났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믿고 기대한 질문자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때의 제 방식에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다만 그런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마음을 쓰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누군가를 믿고 기대하고 사랑한다는 건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는 따뜻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할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신뢰를 거둬야 할까요? 정말로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이 나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믿고 사랑했던 이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건네야겠다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따뜻함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는 너의 신뢰 따위엔 관심 없어 하며 내 마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은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며 사랑한 게 아닐 테니까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도 사랑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스승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스님께도 그런 감정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없어? 누구든 사랑할 수 있지. 우리가 꽃을 사랑하는 것도 이성을 사랑하거나 동성을 사랑하는 것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랑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시작됩니다. 상대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준 마음만큼 되돌려 받고 싶어질 때, 그리고 주위로부터 나의 사랑을 인정받고 옳다는 동의를 바랄 때, 거기서부터 아픔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사랑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상대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잘해주고 싶고 웃게 해주고 싶어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기도 하고요. 물론 용기 내어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사랑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단지 반응을 기대한 순간부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 되었을 뿐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가지려고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이든 마음이든 아주 작은 꽃 한 송이든 진짜 내 것이 되는 건 없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주변 사람들도 분명 질문자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질문. 제 자신을 알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를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그 질문에 붙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가족들이 이해되지만 어린 시절을 자꾸만 떠올리게 되고 그때의 제가 너무 안쓰럽고 아프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지난 날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발목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에서는 여전히 그 일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경험은 지금이라는 찰나에 생겨나지만
그 찰나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과거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들은 기억의 그릇에 자동으로 저장되죠. 질문자님이 말한 어린 시절의 상처 역시 기억의 그릇에 저장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지요. 상처가 되었던 말도 행동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은 명확히 없다고 인정해 주세요. 지금 느껴지는 건 그저 기억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은 절대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너무도 실감나게 느낍니다. 마치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느끼며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질문자님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고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정신은 이미 사라진 기억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려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주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를 길에서 오랜만에 마주쳤을 때, 우리는 바로, 와, 정말 오래간만이다. 반가워. 하며 환하게 인사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 과거로 지나간 기억을 지금으로 끌어오는 능력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반가워하는 친구에게 실례지만 누구시죠? 라고 되물었을지도 몰라요. 기억이란 본래 자신의 성장을 위한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데에 이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과거의 일을 계속 지금으로 끌고 와서 지금 이 순간을 아프게 만드는 데 쓰는 거죠. 날이 아주 잘 선 칼을 줬더니 의사처럼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강도처럼 사람을 위협하는 데 쓰는 것과 같습니다. 칼은 죄가 없잖아요. 문제는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모두 지나가서 하나도 남지 않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가슴 찢어지고 아프고 슬픈 감정을 되살리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정말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만 쓰고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미 사라진 것은 다시 가지고 올 수 없다. 기억이 떠올랐을 뿐이지 지금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믿어본 적이 없어요. 대신 우리는 무엇을 연습했을까요?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이 말만 반복하면서 사라진 기억을 지금처럼 느끼는 연습만 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을 혼자서만 오래도록 간직하기도 해요. 돌 던진 놈은 기억 못하지만 돌 맞은 개구리는 절대 못 잊는다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은 이미 잊어버린 것을 자신은 진실이라고 믿으며 자꾸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기억이 마치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게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도 우리가 지닌 정신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으로 지옥도 만들어낼 수 있고 천국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질문자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많이 극복하신 것 같다고 하셨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극복했다라는 의미도 다른 시선에서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또 하나의 오래된 병이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부족함을 만회하고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세우기 시작해요.
누구에게도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 완벽주의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완벽주의의 바탕에는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니까 공부라도 잘해야 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 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틀에 맞춰 넣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엄격한 잣대를 타인에게도 들이댑니다. 너는 이것도 못해? 이 정도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누가 그런 걸 좋아할까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멀어지고 상처받고 괴로움만 남습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병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아무리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곁에 데려다 놓아도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더 불행하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라한 나를 더 선명하게 확인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조차도 몰랐던 내 안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가르침이지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게 되고요. 누군가가 과거의 기억을 끌고 와서 괴로워할 때 지나간 걸 왜 자꾸 끌고 와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사람이든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만약 질문자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너에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미 사라진 그것을 지금 여기에 끌고 올 수 있는 거니?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시선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자신을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못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길 뿐이지요. 그런데도 자꾸 못난 나를 찾고 그쪽으로만 생각이 흘러갑니다. 남 탓, 내 탓, 누군가를 찾아서 벌 주는 연습만 지나치게 열심히 반복해 온 겁니다. 어릴 적 기억에 빠져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어쩜 이렇게 생생하게 끌고 올 수 있었지? 다 지나간 일인데 그 생각만 하면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과거의 기억을 끌고 오는 이 능력이야말로 정신의 대단한 기술이 아닐까?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시선을 바꿔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질문자님의 삶도 서서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공부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은 그대로 두고 또 무언가를 계속 예외로 두고서 공부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신이 배운 것을 지금 이 삶 전체에 그대로 대입해야 진정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방관자처럼. 질문.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친구가 걱정돼서 조심스럽게 충고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예전과 똑같아지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답답하고 충고를 거듭하다 보니 이제는 괜히 저만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제가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를 그냥 두자니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렇다고 개입하자니 자신이 힘들어지는 경우죠. 왜 힘드냐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을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말해봤자 안 바뀔 걸 아는데 말해야 되나 하고 말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함경에 나옵니다. 옛날에 말을 조련하던 사람 조마사가 있었어요. 이 조마사가 어느 날 부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는 말을 훈련할 때 몇 가지 방법을 쓰느냐? 조마사는 네 가지 방법을 쓴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당근을 줍니다. 말을 잘 들으면 먹는 걸 주는데 당근만 받아먹고 나중에는 말을 안 듣는 말도 있어요. 그럴 땐 채찍을 쓴답니다. 두 번째 방법이죠. 채찍을 쓰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쓴다고 해요. 세 번째 방법까지 안 먹히면 네 번째 방법으로 그 말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말들이 그 모습을 배워 따라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조마사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회유로 시작한다. 잘 설명하고 설득도 하고 자상하게 말해준다. 만약 말을 안 들으면 두 번째로 업보를 알려준다. 행위에 따른 결과를 알려주면서 강경하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회유와 강경을 함께 쓴다. 그마저도 통하지 않는 제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조마사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죽인다. 가만히 듣고 있던 조마사가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말을 안 듣는다고 제자를 죽인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죽인다는 건 더 이상 그 제자에게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의 괴로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믿고 몸이 곧 나라고 믿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괴로움에 갇히고 자신을 소진시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죽인다의 의미는 제자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지금 질문자님은 바로 이 지점에 봉착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질문자님의 말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물음은 질문의 방향이 조금 어긋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한쪽에서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야 맞는 거죠. 질문자님과 인연이 된 그분이 마음을 돌아보는 공부를 함께 하지 않는 한 두 사람이 화합을 이루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로가 편안해지려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복심, 즉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엎드리는 마음에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할까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좋아 그렇게 하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기 의견을 내면 싸움이 될 것 같고 안 내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이게 되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싸우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질문자님 혼자만 바뀐다고 화합이 될까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도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는 모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갈등에 끼지 않았던 제3자를 찾기 마련이고요. 지금 질문자님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게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 역할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계속 충고를 한다거나 다른 한쪽에 끼어들어 편을 들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안정의 중심이 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중심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질문자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죠. 물론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본 건 아니라 장담은 못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A도 아니고 B도 아닐 때 자연스럽게 제3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질문자님이 초연히 자리를 지키고 기다렸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마음을 열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솔직히 어려워요. 지금처럼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자세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관이라고 하죠. 거꾸로 질문자님이 자꾸 개입하고 판단하려 든다면 오히려 더 복잡한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 지금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다가오길 기다려 보십시오. 때로는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질문. 요즘 마음 공부를 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부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는 대화가 깊고 즐겁게 이어지는데 정작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을 만나면 이야기가 얕고 공허하게 느껴져요. 예전처럼 재미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계속 만나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 마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답변. 불교 용어 중에 훈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기 훈, 익힐 습. 연기가 자욱한 곳을 지나가면 그 냄새가 옷이나 몸에 배듯 자주 접하는 것들이 내 몸과 마음에 스며든다는 뜻이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투, 표정, 분위기, 태도 같은 걸 통해서 조금씩 서로에게 물들어갑니다. 이것을 훈습된다 또는 물든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즐겁고 좋았다면 그건 좋은 훈습이 일어난 거고요. 공부나 수행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무언가를 배우거나 외워서 지식을 쌓는 것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훈습은 맞지만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식보다는 이렇게 함께 웃고 느끼고 편안했던 기억을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1시간 동안 법을 나누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 많이 웃었다면 그 웃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남아요.
서로에게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과정이죠. 반대로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기분이 나빠졌다면 그건 좋지 않은 훈습이에요. 좋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스며든 것과 같죠. 그럴 땐 가능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냄새에 물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경에서는 스승보다 더 중요한 게 도반이라고 말해요. 도반이 곁에 있으면 스승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지만 도반 없이 혼자서 공부하면 스승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뭔가를 외우거나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물들어가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한 공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그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공부했던 기억의 감정, 저의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Snow is falling soft and slow, a hush that only winter knows. Each flake a whisper, light and shy, dancing down from a velvet sky. Oh, the world feels small tonight, wrapped in quiet, wrapped in white. City lights, they gleam, they glow, a tender waltz with falling snow. Footsteps fade on cobbled streets, hearts syncopate where strangers meet. A coffee shop, its windows steamed, a moment borrowed, softly dreamed. Every breath, the fleeting plume, every thought, a touch of bloom. Oh, the world feels small